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번째 강의로 태도와 태도 변화 중에서 태도 변화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태도의 개념, 그리고 태도의 기능, 그리고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관련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태도 변화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든지 또는 기분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인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변하거나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생각, 감정 역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태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좀 상당 부분 온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두 번 정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한 또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또 술 마시다 보면 운전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겠죠.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건 살인과 가깝다. 이러한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태도 그 자체의 내적인 요인이 있고 또는 태도를 둘러싼 상황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태도 내재적인 요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존의 태도가 새로운 태도와의 얼마만큼 유사한가라고 하는 유사성 정도, 그리고 기존 태도의 일관성 정도, 다른 태도와의 조화성 정도, 마지막으로 기존 태도의 유용성 정도, 이런 것들이 또 내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태도와의 유사성의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와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야 될 태도 사이에 이것이 얼마만큼 유사한지에 따라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요구받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뭔가 그 새로운 태도가 기존의 태도하고의 어떤 나름대로의 연관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태도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태도 변화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로 인종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태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인 또는 동양인에 대한 아주 인종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이런 인종주의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한국인들이 보이는 인종주의 태도를 보면 인종에 따라, 국적에 따라, 또는 그 출신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상당히 이렇게 차등이 있게 대하는 어떤 위계적인 서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 출신의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의 출신들은 좀 더 우대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갖고 있죠. 또한 또
백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어떤 인종차별적인 것도 우리도 상당 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이쪽에 그걸 통혼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국제 결혼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이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 사람들 중에는 대체로 보면 좀 나이가 좀 더 많은 지금 한 70, 80 이상의 좀 더 노년층일수록 이런 타 인종과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50대 이하에 좀 더 또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러한 국제 결혼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더 관용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경우 좀 상당히 나이가 많은 노년층이 갖고 있는 이 국제 결혼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분들한테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제 결혼한 만약에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있으면 집에도 못 오게 하는 이러한 사태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는 매우 어렵죠. 하지만 국제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좀 더 용이하죠. 그래서 이 기존 태도와 새로운 태도와의 유사성이 태도 변화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태도의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태도가 인지와 감정과 행동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아주 서로 강력하게 일치되어 있을수록 이것은 아주 견고하고 또 고질적이고 따라서 이것을 변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 결혼의 경우에 인지의 측면에서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감정 면에서도 이것은 일종의 개인과 가족의 수치심으로 이렇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만약에 자기가 실제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대개 이제 부모가 반대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떤 부모의 경우 이 세 가지 요소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태도와의 조화성입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가 다른 또 태도와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그러한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어떠한 혈통을 중시 여기고 또 민족을 중시 여기고 이런 성향이 강하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애국심이 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안정된 자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이 자기의 시각에서는 다 조화롭게 일치되는 상황인데 어느 하나만을 따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태도의 유용성이에요.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가 자신에게 이게 뭔가 이득이 되고 유용하면 그걸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특히 태도 변화 중에서도 어떤 가치나 감정과 관련된 그 태도의 경우는
더욱더 이것은 견고해서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치라든지 또는 감정과 관련이 적고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 또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태도의 경우는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보다 더 정확한, 보다 최신의 지식과 정보가 주어지면 바뀔 수가 있고요. 그 이해관계의 경우도 뭔가 그 서로 대립하기보다 서로 타협해서 어떤 절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또 이것도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서 그 공론화 과정을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신골이 그 5,6호기의 그 원전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건설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일반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들을 우리가 표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측의 그 입장을 듣고 또 서로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의 경우, 처음에 원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또 서로 간의 토론을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의 그 사실과 관련된 또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종교 갈등이라든지 어떤 가치 갈등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가치나 또는 감정과 관련된 이 태도가 바뀌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렵고 도저히 그 변화된 상황을 기존의 태도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기존의 태도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죠. 되게 이러한 경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서 태도 변화를 한다라기보다 어떠한 외부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대체로 이런 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4세기에 유럽에 이제 흑사병이 이제 돌면서 유럽 인구의 한 절반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중세의 암흑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떠한 그 종교가 아주 절대적인 그 힘을 갖고 있었던 시기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교황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시기였죠. 근데 이제 흑사병이 돌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심지어 성직자들도 죽고, 그러면서 도대체 신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를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지배하던 그러한 그 시기에 어떤 신앙의 종교에 대해서 가졌던 절대적인 그러한 그 순종적인 태도가 이런 흑사병에서 무기력한 종교를 보게 되면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 교양의 권위를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14세기 중후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꼽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 그리고 어떤 그 과학 기술, 또 그 이후로 또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나오면서 어떠한 그 세속적인
그런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세를 이제 그 극복하고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흑사병과 같이 예기치 않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결국은 아주 견고했었던 종교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고 사람들이 보다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근대적인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우리 인류 문명에 미칠 영향 역시 저는 이 그 흑사병 못지않게 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바뀔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태도의 내재적인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상황적인 요인들이 또 우리 태도를 바꾸게 되는 요인이 되어 그거에는 크게 새로운 태도의 원천이 어떤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의 방법에 따라 또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방법은 설득과 관련된 그러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마케팅 같은 분야라든지 광고 분야에서 이런 것이 아주 하나의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을 하죠. 특히 광고 같은 경우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될 것이고요. 또 정치가들도 또는 정당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표심을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방법이 일종의 설득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상황적인 외부 요인으로 새로운 태도의 원천인데요. 이 기존의 태도를 대체할 새로운 태도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원천이 얼마만큼 피설득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느냐에 따라 이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천이 전문성, 신뢰성, 그 호감성을 가질수록 태도 변화가 보다 그 용이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가 사람들로 하여금 태도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그 신고리 원전 의 문제를 놓고 공론화를 벌일 때 이제 찬성이든 반대 입장을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경험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신뢰성, 전문성과 신뢰성은 또 서로 중첩된 측면도 있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 이해관계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거는 어느 기관의 일종의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죠. 그래서 대개 신뢰성은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감성.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좀 더 좋은 감정을 갖는. 대체로 이제 호감성은 그 유사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일종의 이해 당사자들과 어떤 인종이라든지 또는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유사한 일종의 집단일수록
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호감을 갖죠.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가 어떤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고, 특히 광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죠. 그래서 특히 어떤 건강이나 의학과 관련된 경우는 의사들이 많이 나오죠. 가운을 입고 또 뭔가 이 전문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그 외모라든지 또는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호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접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는 어려운데 여러 번 접촉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 광고에서 보면 특히 유명인들을 모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히트를 쳐서 인기가 있으면 곧바로 이렇게 광고 모델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일종의 후광 효과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방법이 태도 변화에 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설득의 과정에서 우리가 초두 효과와 또 신근성 효과의 경우가 또 관련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대화의 초기에 넣어야 할지 또는 마지막에 넣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할 것인지와 같은 메시지의 구성도 태도 변화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의 경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프리젠테이션도 따지고 보면 설득입니다. 그 발표자의 생각과 또 주장을 그 듣는 청중들이 그걸 수용하고 동의하게끔 만드는 것이 프리젠테이션이죠.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은, 아까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은 이 효과적인 구성과 기술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결론을 짓는 이 기승전결의 구조를 이 프리젠테이션은 가져야 돼요. 따라서 저는 이 학생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이것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인지 자주 보고 또 그 구조와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테드 강연에 아주 이 프레젠테이션의 어떠한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테드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치면 아주 유용한 강연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강조하는 첫 번째의 기술은 일종의 황금의 5분이라고 하는 골든 룰 of 5 minutes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강연을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처음 부분의 5분, 그리고 강연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5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 프레젠테이션의 절반의 성공은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처음 시작하는 5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마치 깔때기와 같이 시작 아주 효과적이죠. 깔때기에 우리가 물을 부으면 넓은 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 좁은 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커나 컵에 이제 물이 담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이 주제는 많은 경우에 특별한 아주 세부적인 주제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고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관심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세부적이고 특별한 주제로 사람들의 관심과 어떠한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관심 있는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되겠죠. 이전 그런 것이 처음에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거나 특히 그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알고 싶어 하고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 끌어오는 이 처음 5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도 매우 중요해요. 이 마지막 5분은 자기가 말했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요약 정리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청중들에게 확실하게 이걸 지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서 정말로 효과적인 이 프리젠테이션은 강연이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그러한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효과적인 거죠. 단지 프리젠테이션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인지와 감정과 행동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된 거라고 한다면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바로 이러한 이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룰 내용 중에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하나의 그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뭐 상황에 있어서 서로 대안적인 입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그러한 견해 또는 그 주장만을 하게 되면 반발이 생깁니다. 뻔히 그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고 할 때 자동차도 항상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사이에는 항상 불일치하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있다. 그 2천만 원의 차를 사려고 하면 항상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대체로 그거보다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정도 비싼 모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만약에 어떤 세일즈맨이 정말로 성공적인 세일즈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차를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을 하게 할까요?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왜냐하면 세일즈맨의 입장에서는 더 비싼 차를 파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반신반의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2천만 원만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1,000만 원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당황하고 거부감이 들죠. 근데 만약에 이 세일즈맨이 어떤 3천만 원짜리 차에 좋은 점만을 계속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설득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적인 정보나 견해를 먼저 제기를 하고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종의 면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한 반대의 입장이 주어질 것을 미리 예상을 하게 하면 그 반대의 입장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일종의 이제 접종이 되어서 그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거의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와 같은 접종 효과를 우리가 거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가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먼저 말을 하죠. 이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먼저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곧바로 얘기할 것에 대해서 일종의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와도 이제 우리는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종 이론에 따르면 수용자들에게 반대의 의견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 주장할 만한 것 중에 약간을 미리 말해주면 이 반대 의견에 대한 면역이 커져서 이쪽에서 강화하려는 태도의 확보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시 3천만 원짜리 차의 경우로 돌아온다면 분명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거부감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세일즈맨이 그러겠죠. 그렇죠. 이게 1,000만 원이 이게 뭐 적은 돈입니까? 또 처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이 되겠죠. 이게 다 누구나 다 이제 꺼려하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차는 한 번 사면 한 10년은 가죠. 그래서 10년 동안 타면서 뭔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다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시면서 사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2천만 원이지만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사실 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마음이 흔들 거예요. 10년을 타는데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이걸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10만 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나중에 중고로 팔면 더 비싼 가격에 받을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측면만을 계속 전달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데 상대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주면 그것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반감 효과가 들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신뢰감이 생겨요. 이 사람이 단지 차만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보면 아주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현대차든 기아차든 이렇게 1년에 뭐 몇백 대씩, 그래서 누적 심지어 만 대를 판 이런 판매왕들의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한 기사에서 이 기아 자동차 판매왕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은 고등학교만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도장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용접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거치고서 이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었죠. 몇 달 동안 한 대도 못 팔고 그렇지만 아주 성실하게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자신의 일종의 이름을 원래 본명이 있지만 보면 우리가 가명 내지 이런 애명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정주영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의 이름을 빌어서 자동차니까 또 자기 이름을 무슨 뭐 망우리의 정주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분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판매왕으로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었어요. 하나의 자기의 차를 팔고 마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고객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그 갖고 있는 경제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필요성,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비싼 차를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적합한 경제적인 차를 파는 이러한 자세가 결국은 신뢰를 얻고 이게 입소문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이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데 판매자가 어느 한쪽만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오히려 자기 이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더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메커니즘들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공포를 유발을 하거나 감소하고 입장의 불일치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태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바꿀 만한 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어떠한 신념과 이렇게 상반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이제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경우 이런 새로운 정보가 신뢰성이 있고 정확해야만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확증 편향의 논리가 있잖아요. 항상 기존에 갖고 있었던 태도와 일치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극복할 만큼 이 새로운 정보가 신뢰성이 있고 정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포를 유발을 하거나 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공포 유발과 태도 사이에서는 일종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 역육자의 곡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육자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지는. 그래서 이 공포가 증가하면 이것이 태도 변화로 따라서 증가를 해요. 근데 어느 수준을 넘어서고 나서는 오히려 이것이 그 효과가 줄어드는. 그래서 어느 적정한 수준까지는 공포가 증가하면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일어나지만 그 수준 이하로서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도 내가 그 슬라이드에서도 공포의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많은 우리 마케팅을 보면 광고를 보면 공포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위험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이 공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그 광고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특히 우리의 몸과 관련된 거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침대의 경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침대에서 자죠. 근데 이제 아주 고도 현미경을 딱 들이대면 진드기가 막 돌아다니는 걸 보죠. 야, 내가 이런 데서 잤어? 하는 공포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은 뭐 정기적으로 매트를 청소하는 렌탈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항균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 많은 경우 이런 것을 그 사회학에서는 그 의료화라고 불러요. medicalization. 그러니까 이러한 과거에는 하나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만들고,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의료화, 메디컬라이제이션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유만 해도 그래요. 우유. 그냥 우리는 그냥 우유 하면 하나의 그 종합 건강식품이라고, 음료라고 생각해서 마시죠. 그런데 이제 저지방 우유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유가 얼마만큼 콜레스테롤이 많은지, 이것이 뭐 고혈압이나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갈 때 저지방 우유를 사죠. 그래서 이 우유라고 하는 것도 마치 하나의 의료화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인식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유의 기능성이 또 추가가 되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그 유치원, 초등학교 되면 우리 아이가 영재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죠. 또는 뭐 그 안에 뭔가 DHA가 있어서 두뇌를 촉진한다 해서 더 비싼 아인슈타인을 먹이다가 중학교 가면 기대에 조금 못 미쳐요. 그래도 서울대는 가야지 해서 서울 우유를 먹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이거는 서울대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서울만 가도 좋다 하면 전 건국 우유를 먹인다든지 우스갯소리긴 한데, 바로 이렇게 우유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마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사람을 믿게 만들면 더 프리미엄을 주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 이만큼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어찌 보면 정치와 광고는 쌍둥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그들의 그러한 그 선전들, 홍보를 보면 광고와 아주 유사하고, 그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결국 공포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가상의 적까지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표를 모으려고 하는 이러한 선동 정치인들이 뭐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지금도 많죠.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북풍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였었잖아요. 이렇게 여당과 뭐 진보의 정당과 보수의 정당이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경쟁할 때 뭔가 북한의 어떠한 그 남침과 같은, 공작과 같은 이런 사건을 터뜨려서 이제 표심을 이제 반공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공포라든지,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제 그 외국인 또는 이민자, 여러 소수자들한테 돌림으로써 그 표심을 또 자기들의 그 이해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공포라고 하는 것이 또 태도 변화에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 학생들이 마이클 무어 감독의 보울링 포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뭐 전부를 봐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이 영화에 대한 소개, 그런 그 콘텐츠를 봐도 좋겠고요. 결국은 이 보울링 포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영화는 미국에서 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 전 세계에서 이 총기 사고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나라가 미국인데, 왜 바로 인접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역시 총기를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이런 총기 사고가 매우 적게 발생하지만 미국은 왜 이렇게 만연하냐? 결국은 미국의 어떤 폭력성, 미국 사회가 이 그 공격이나 폭력을 상당히 정당화하고 미화한다라고 하는, 사실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가 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백인들이 무력으로 정말로 그 전멸을 하고, 또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두고, 그리고 또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공격이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정당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떠한 감정이 상했거나 모욕을 당했거나 그럴 경우에 해결 방법으로 쉽게 총기를 사용한다. 결국 미국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뿌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그냥 람보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그냥 기관단총으로 갈게 되면 자기는 죽지 않고 수많은 적군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가는. 근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이 폭력의 심각성에 우리는 무감각해져요. 그것이 이제 피해자와 우리 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연대, 공감을 이제 끊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겠고요. 근데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에릭과 딜란이라고 하는 두 고등학생이 트렌치 코트 같은 걸 입고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하는 것처럼 총을 난사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러한 두 청소년이 그와 같은 폭력을 했을까에 대한 이유로서 이들이 평상시에 이 헤비메탈 록 가수인 메릴린 맨슨의 아주 그냥 폭력적인 가사와 그러한 멜로디의 음악에 심취돼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설명을 이제 사람들이 했어요. 왜 이 청소년이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아주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이 됐다. 그래서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당사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지성적이에요. 볼 때는 정말로 아주 괴기스러운 분장도 하고 무대에서 기타를 일렉트릭 기타를 바닥에서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정작 인터뷰를 해보니까 매우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은 그런 음악이 총기 사고의 원인이 아니고 결국은 미국 내에서 미디어와 수많은 광고에서 이러한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의 얼굴에 난 여드름. 여드름 하면 너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여자친구가 너 쳐다보지도 않아 라고 하는 이러한 공포를 심어줘서 여드름 약을 사게 한다든지 또는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광고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집안의 안전과 관련된 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무단으로 집안으로 이렇게 침입을 해서 강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두려움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일종의 안전장치를 많이 광고를 팔아요. 단순하게 자물쇠라든지 이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물쇠도 부시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예 문을 버팀목이 있어요. 문 사이에다가 틈에다가 이걸 딱 끼워 넣으면은 이건 미룰 수가 없는 이런 버팀목을 판다든지 또는 자동차에 도난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 자동차의 핸들 사이에 이 기다란 막대 같은 그런 락을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어떻게 해서 시동은 걸 수 있어도 이 핸들 자체가 딱 이 락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지 못하게. 그걸 이제 아예 그냥 더 공공연하게 보이는 거죠. 이 자동차에는 이 락이 있으니까 건들지도 마라. 이러한 식의 어떠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러한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결국은
조지 W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는 원인도 결국은 공포였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이런 비밀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고 그런 공격한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입장의 불일치,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이제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항상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제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해서 관여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불일치보다는 중간 정도의 불일치가 태도 변화를 더욱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강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어떠한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 또는 선거에서도 보면 좌든 우든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각각의 고정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바꾸지를 않아요. 근데 중독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스윙보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기존 정당의 실정에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반대쪽이 또 형편없이 정치를 하면 일종의 차선책 또는 차차선책으로 또 기존 정당을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이 못한 것에 대해서 차차선으로 뽑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상반된 주장을 할 경우 그게 설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태도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같은 방법은 우리가 어느 일시적으로 또는 일회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지속 가능이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자기가 한번 태도를 변화하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당사자가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룸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을 떠나서 개인으로 하여금 찬반 양론을 거치고 토론을 거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기도 그거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 자체가 한 개인이 어느 한 주제에 깊이 개입하고 관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관여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사회심리학의 방법론을 소개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었죠. 그 상관의 하나의 그 효과죠. 상관의 효과. 우리는 사실 그 상관관계가 없는 것도 마치 자기가 거기에 개입을 하면 이 상관관계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을 팔면서 자기가 이 번호를 결정해서 팔 때는 더 비싼 가격에 파는 이것도 마치 자기가 번호를 정했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반대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었었죠. 그 양로원의 경우에 노인들이 이 양로원의 관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경우와 당신들은 그런 거 굳이 참여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노인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보면 그 양로원의 관리에 뭐 청소라든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 수준과 행복감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자기가 방관자가 아니고 어떤 적극적인 참여자일 경우 거기에 자신이 이제 그 개입하고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이제 그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바로 공론화 과정이 한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관여하게 만드는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그 공론화 조사를 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들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태도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교화 가능성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태도 변화는 그 중심적인 경로를 통한 태도 변화와 주변적인 경로를 통한 태도 변화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느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동기화되어 있으면서 또한 사고 능력을 갖출 경우에는 이 중심적인 경로를 통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메시지 자체의 속성 그리고 논리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그 주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메시지 자체의 내용에 관심을 덜 갖고 그것과 상관없는 주변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설득자가 누구냐라든지 설득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느냐와 같은 주변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 변화가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중심적인 경로를 통해서 형성된 태도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사고의 두 가지 모드 중에 이제 어떤 통제된 사고, 어떤 심사숙고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에 상당히 이제 저항하는 어떤 지속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적인 경로를 통해서 형성된 태도는 주변적인 경로를 통해서 형성된 태도에 비교해서 훨씬 더 행동과 열관성을 갖는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 그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한번 우리가 마치 플로우 차트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왼쪽이 이제 중심 경로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할 지금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그 주장의 질, 내용에 의해서 우리의 태도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태도는 행동과 보다 더 일관된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판단할 관심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떤 주변적인 경로 또는 주변적인 단서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요걸 좀 한번 우리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서 볼 것 같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를 처리할 동기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이럴 경우 이렇게 과정 어떤 중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것이 보다 더 안정되고 견고한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지속적이고 변화에 저항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용이하죠.
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관심이 없고 또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주변적인 단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형성된 태도의 경우는 이것은 좀 지속적이지가 못하고 또 행동과 이렇게 관련성을 갖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형성되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선은 그 주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판단할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이렇듯이 어느 주제에 대해서 이제 처리할 동기도 없고 능력도 없을 경우는 주변적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차별금지법은 인종이나 또는 국적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신체의 어떤 장애 여부나 또는 성정체성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회가 더욱더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또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반드시 갖춰져야 될 기본 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죠. 가장 큰 이유가 특히 이제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이 경우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기화도 되어 있지 않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 능력도 없고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안 되든 또는 생계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든 이러한 사람들은 그 금지법의 어떤 내용에 관련해서 태도가 형성되기보다 상당히 주변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개돼지와 다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어느 성경에서 나오는 일부 구절들을 따서 한다든지 또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권리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도들 가운데 그 목사에 대한 절대적인 이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대한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좀 더 어찌 보면은 취약한 것일 수가 있죠. 근데 반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다 더 중심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 차별금지법의 내용들 이것이 정말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지 또는 이것이 또 지나치게 정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고서 그의 태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강한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반대로 이것을 또 반대하는 쪽으로 강한 태도가 형성되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어떤 설득에 쉽게 넘어가지가 않고 또 어떤 이런 반대 집회에 또 참여할 가능성도 큰 거죠.
따라서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개입 여부와 또 어떤 판단 능력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 태도 변화가 쉬우냐 어려우냐가 이제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끝으로는 설득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소통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소통의 유형은 어떠냐, 또 청중은 어떠냐, 이것에 따라서도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자가 우선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앞서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사람이 청중들에게 어떤 매력을 갖고 있고 또 그들과 어떤 인구학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또 유사한 경우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의 유형도 방법과 관련된 건데 방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방해는 설득하는 사람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세우기가 어려워서 태도 변화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방해가 크면 아예 이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방해는 사람이 그거에 초점을 두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설득하는 사람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디 판매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하기 어려울 경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마케팅을 할 경우 이제 그것을 일일이 다 머릿속에서 따져서 하기 어려울 경우 대충 뭐 괜찮다 싶으면은 또 우리가 그 설득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결론 짓기의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미리 이제 딱 내리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자기가 바꾸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아침 중심 루트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효과적이지 못해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관여되어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일방적으로 소통자가 결론 내리면 거부감이 크죠. 근데 이제 주변적인 루트를 통해서 태도가 형성되는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소통의 방식이 일방향적이냐 또는 양방향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그 면역의 원리, 접종 이론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반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했을 경우 이것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말하는 면역인 거죠. 그들의 견해에 반하는 약한 주장을 미리 제시하면 이게 나중에 더욱 강한 주장을 제시하더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면역은 앞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한테 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을 미리 언급함으로써 상대가 대비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게 덜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그 공공시설 서비스에도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세관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많은 나라가 굉장히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을 우리가 입국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엄청 길 뿐만 아니라 그 세관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에 아주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이제 안 그러다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로 이러한 입국의 이런 경비라고 할까 이런 검사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지문 날인이죠. 예전에는 지문을 따로 찍지 않았는데
지금은 양쪽 엄지 손가락을 대서 지문을 찍고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처음에 그것을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입국해야 되니까 그걸 감내를 했는데 지금 가보면은 바로 세관을 통과하는 그 입구에 커다란 모니터에서 그 절차를 소개를 합니다. 와서 이제 엄지 손가락을 대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보고 이제 통과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이게 일종의 면역인 거죠.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미리 자기가 예측해 함으로써 그것을 실제 닥쳤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그래도 미국의 세관이 잘 도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공공 서비스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이럴 때 당사자들은 상당히 처음 입국하는 순간부터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절차들을 마치 시나리오들을 미리 사람들이 알고 대비하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처음 부닥치게 되면 거부감이 많이 들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태도 변화에 주는데 이 공포가 태도 변화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공포의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실험에 따르면 그 파상풍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위험성을 이제 알린 집단과 알리지 않은 집단이 있고 그리고서 이 두 집단에서 이제 나중에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는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면 이 파상풍의 위험성을 아주 경고하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사진을 담은 이 정보를 접한 집단과 정보를 이제 접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를 해보면 가장 이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은 학생들이 비율이 높은 경우에 공포 메시지의 수준이 높은 경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공포 메시지가 높다라고만 해서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예방 접종을 맞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상풍의 위험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고 어떻게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예방 접종을 받은 것이고 공포 메시지는 받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파상풍 접종을 받지 않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포가 있을 때 공포를 해결하는 방법이 갖춰졌을 때 사람들이 태도 변화와 행동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우리가 이제 프리젠테이션에 그 예를 또 들자 보면 이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은 기존의 우리의 질서나 또는 행동 양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줄 때 사람들은 이 프리젠테이션의 주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아이폰이 처음에 이제 런칭했을 때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광고, 그것이 이제 프리젠테이션에 있어서 바이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이 아이폰을 홍보하면서 했던 것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 얼마만큼 형편없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이폰이 이렇게 선풍적 인기를 끌기 전까지 블랙베리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의 그러한 그 휴대전화기가 있었어요. 이 자판이 따로 있어서 상당히 입력하기 편했는데, 이제 그런 블랙베리의 하나의 그 단점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지, 텍스트를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는 있어도 어떠한 그 이미지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것을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이 부족했죠. 결국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없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결합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그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그 인터넷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나의 기계에 결합한 것이 사실은 이 아이폰의 하나의 창의성이지 기술 하나하나가 새로운 건 아니죠. 결국은 이 스티브 잡스가 효과적으로 했던 건 기존에 있는 기기들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는 데 부족한가를 제시를 한 다음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포만으로서는 부족하다.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설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의 유형도 중요해요. 아까도 계속 나오는 것이지만 청중이 그 주제에 얼마만큼 개입이 되어 있는지, 깊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중심적인 루트를 통해서 메시지의 그 내용으로서 어떠한 그 시도를 해야지 주변적인 것으로 했다가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소통자와 청중 간의 간격도 일종의 이러한 그 거꾸로 놓은 컵의 모양처럼 어느 정도 가까워야 또 이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또 지나치게 너무 가까워도 태도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적절한 수준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또 효과적인 설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실제 하나의 설득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또 방법이 있어요. 문간에 발 들어놓기 기법,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 덤 끼워주기 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은 사소한 것부터 공략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요구하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 정도는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했을 경우 그것을 응낙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먼과 프레이저라고 하는 학자가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교, 또 지금 그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주부 156명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소비자 단체인데 남성 6명이 한 팀이 돼서 당신 집을 방문해가지고 2시간 동안 이 가전용품을 조사하는 그 일을 좀 하게 해달라 했더니 22%만이 그걸 요구를 들어줬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굉장히 이제 이 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요구죠. 집에서 쓰는 세제와 관련된 한 8가지 짧은 질문에 좀 답을 해달라 했더니 대부분이 승낙을 했어요.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그 간단한 요구를 승낙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요청을 해서 이번에 좀 우리가 2시간 동안 한번 조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 했더니 52%가 승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30% 포인트가 증가한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요구를 사람이 들어주고 나면 다음에 더 큰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승낙할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종의 자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요구에 자기가 들어줬을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돕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사소한 것을 들었는데 만약에 다른 것을 거절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작은 요구를 들었을 때 더 큰 요구까지 수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의 반대죠. 면전에서 문 닫기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상대가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할 것 같으면 살짝 후퇴해서 자기가 원래 원했던 요구를 이렇게 꺼내는 방법이죠.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는 호혜의 규범이에요. 내가 비록 큰 것은 못 들어줬지만 이게 상대가 자기를 양보해서 이렇게 요구를 낮췄는데 상대가 그만큼 낮췄으면 나도 낮춰서 서로 호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한 것이 바로 이렇게 처음에 큰 요구를 거절했지만 다음에 작은 요구를 요청했을 경우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덤 끼워주기 기법도 있어요. 처음에 좀 비싼 좀 이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했다가 상대가 좀 거절할 만하면 다른 것을 끼워 넣어서 마치 이게 더 자기한테는 이득이 되게 하는. 그래서 컵케이크 하나에 1달러를 주고 팔려고 했을 경우 이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쿠키 2개를 덤으로 주겠어요 하면 사람들은 이게 덤이다라고 싶어서 더 이건 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탕 가게가 2개가 이제 가까운 데 있는데 똑같은 제품의 사탕을 팔아요. 근데 어느 사탕 가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어느 가게는 손님이 줄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 다 정량을 팔아요. 정량. 결국은 사탕을 봉지에다가 딱 담고 그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정량을 이렇게 상태를 하고 한 주먹을 더서 얹어줘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이것을 듬뿍 담았다가 그것을 이렇게 쫙 잘라내는 거죠. 둘 다 정량인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의 경우는 마치 자기가 더 덤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의 경우는 마치 자기께 깎여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겠지만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주는 그 느낌은 크게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은 자기 가격에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는 가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뭔가 야박하다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낮은 공 기법이 있어요. 그 상대한테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해서 그로 하여금 끌어들이게 한 다음 그리고 거래를 완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여서 원래 조건과 다르더라도 사람들이 더 자기한테 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했던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또 판다고 할 때 처음에 낮은 가격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가격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옵션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든지.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처음에 조건하고 다르니까 취소할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는 그냥 더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원래대로 그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면
그것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또는 뭐 유인 상술 기법들이 있죠. 준비 과정에서 개입을 이끌어낸 다음에 거래를 실행할 수 없거나 또는 구미가 당기지 않게 만들어서 더 비용이 많은 더 큰 비용이 드는 거래를 제한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걸 많이 보죠. 특히 중고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 정말 보통은 한 뭐 1,500만 원 이상인데 1,000만 원에 나왔다. 막상 가보면 이 팔려 없어요. 그럼 거기까지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모델을 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까지 간 것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또다시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기만술과 같은 것이라 지속적인 것을 얻기는 어려운데 그 로버트 치와이디니의 사회심리학 책에서 이 치와이디니 교수가 이제 이렇게 아주 성공적인 이런 세일즈맨들에서 발견한 6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호혜의 원칙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한테 호혜를 베푼 사람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동차 세일즈맨들, 판매왕들을 보면 그 고객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또 어떠한 뭐 그 사람의 어떤 집안일이 있을 때도 또 관여도 하고 그렇게 공을 들여놓으면 다음에 자동차를 교환할 때가 되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개입과 유관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걸 취소할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에 이들이 보다 더 개입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권위자의 추천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증거라고 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행동을 권유받을 때 그 요구에 더 잘 순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베스트셀러가 생겨나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판단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를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본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 책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희소성의 원칙. 보면 항상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뭐 마지막 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람들은 이때 사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되게 그 좀 명품들은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카메라의 경우도 뭐 우리가 명품 카메라로 드는 게 독일의 라이카 사진기거든요. 좀 이렇게 라이카 사진기 좀 좋은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6천만 원, 7천만 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DSLR, 뭐 캐논이나 니콘이나 소니 같은 거, 그거 라이카보다 더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비싸야 뭐 한 500만 원. 더 보급형의 경우는 더 싸죠. 50만 원만 해도 DSLR 크롭 바디 그 카메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게 성능이 좋으냐? 그게 아니거든요.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내요. 골드로 이렇게 도금한 거를 한정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이 돈 있는 사람들의 뭔가 그 자기들이 희소한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에 호소해서 이런 것들을 팔죠. 그리고 호감과 우정.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승낙하기 쉽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의 달인에서 나타나는 건데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법이고 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또 그 궁극적으로 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건 진정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판매자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적절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국은 그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파급이 돼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할 때 태도 변화에 있어서 가치나 감정을 수반한 경우는 참 이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것의 예로 국제 결혼의 예를 들었죠.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정말 국제 결혼, 특히 타인종과의 뭐 흑인,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흑인에 대해서 편견이 강하니까 흑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태도 변화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챕터가 뿌리 너무 깊은 나무라고 하는 챕터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조선을 건국했을 때 보면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온 게 있잖아요. 정말 조선 왕조가 600년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왕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러한 논리였는데 이 책의 챕터의 제목이 너무 뿌리 깊은 나무예요. 그것의 예가 안동에 어떤 아주 전통적인 그 명문 가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손자가 있어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나이가 30이 넘었고 40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안동 집안에 그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 커다란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걸 유일한 방법이 결국 국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이 가문을 잇는 거. 근데 이거는 또 너무 뿌리 깊은 집안이다 보니까 이런 국제 결혼을 용납하기 어려운. 그래서 가문이 끊어질 거냐, 국제 결혼을 할 거냐라고 하는 딜레마 속에서 최종적인 선택은 결국은 오히려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하나의 소설이에요. 결국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이게 집안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주 더 이상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자기가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하자면 기존에 갖고 있는 태도가 더 이상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풀어갈 수 없을 경우 우리는 불가피하게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의 경우는 그러한 사건이 개인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예요. 개인의 문제로. 그러니까 남의 문제였을 때는 사람들은 굳이 태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처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그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인지 부조화를 푸는 방법은 또 이 결과가 일어난 사건의 경우는 자기의 태도를 바꿔야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이러한 사건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건일 경우 우리의 태도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것이 좀 더 일반화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굳이 태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데 보니까 자기 주변에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접촉의 빈도를 높이게 됩니다. 접촉을 하다 보면은 편견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 국제 결혼한 여성이 정말로 내국인 여성과 다를 바가 없고 동일한 인간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가족의 많은 면에서 기여하고, 이렇게 접촉이 증가하게 되면 편견이 감소되고 우리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 다시 결론을 짓자면, 가치나 감정을 수반한 그런 주제에 있어서 태도 변화는 굉장히 변화하기가 어려운데, 세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런 경우도 변화한다. 첫 번째로 더 이상 변화된 현실을 기존의 태도가 설명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이 사건이 개인과 직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 세 번째, 이런 것이 보다 일반화돼서 접촉의 빈도가 높아졌을 경우 우리는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이미 한국 사회의 인구가 5%가 외국인이고, 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상당히 완고한 또 부정적인 이런 태도도 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좀 더 관용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